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인천 10개 군구의 표심은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5개 군구에서 승리하며 접전을 펼쳤는데요.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6일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민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48.56% 대 47.83%. 0.7%의 표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선거에선 인천에선 승리하면 당선이란 역대 대선 공식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인천 10개 군구의 표심은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 연수구와 동구, 그리고 미추홀구는 윤석열 당선인을,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와 계양구, 그리고 중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천 전체에서 47.05%의 지지를 받아 이재명 후보의 1.86% 뒤졌지만 서울 등에서 승리하며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6일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대선만큼이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좀 힘이 좀 실릴 것도 같죠. 뭐 그쪽으로 실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권력 감시를 위해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만 힘이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양쪽에 좀 균형적인 게 있어서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균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좀 독재 같은 게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시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인천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인천의 수건사업 대부분이 포함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재선 도전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일자리와 경제에 중점을 두고 막바지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회초리와 격려를 동시에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졌지만 인천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앞서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부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인천에 수소와 바이오, 항공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의 기틀을 닦은 점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위대한 시민들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고, 이번에 대선 끝나고도 이제 여쭤봤을 때 어디에 가장 주안을 두고 투표하셨냐 보면 일자리와 그 경제라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박 시장은 윤 당선인의 인천 공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천 어젠다를 설정했고 대선 캠프에선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인천시가 준비했던 공약들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겠다고 2025년 종료하겠다고 세월 아침대학 때도 분명하게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인전철 지하화하는 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문제, 이런 그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거의 그 GTX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D노선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바람대로 많이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지금 뭐 그 아젠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박 시장은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이런 소상공인들 돈 빌리시고 할 때 꽤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타게 하려면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 한편 박 시장은 아직 시장직 사퇴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대응과 현안 사업 마무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앙당 방침 등을 보며 사퇴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인천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입지 후보지가 포함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45.2병상,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을 빼면 특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이용 점유율도 인천은 2.9%에 불과해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의 경우 제2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이 2026년 개원 예정인 가운데 대구는 지난달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영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도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영역에 착수한 겁니다. 현 의료원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균형적인 공공의료수 서비스 필요성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가 됨에 따라 제2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 용역은 의료자원 수요 공급 현황, 제2의료원 입지조사 분석, 현 의료원과 관내 공공의료기관과의 기능 역할 정립, 향후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 책임 공공의료기관인 제2의료원은 응급, 중환자, 심내혈관 등 지역사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 대응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나올 용역 결과물은 제2의료원 설립 허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4곳이 경쟁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선정됐는데요. 당분간 추가 선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감염병 위기 의료 대응 컨트롤 타워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환자 검사와 격리 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공모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곳의 병원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최근에는 전담 TF까지 별도로 꾸려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으로 유입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지만 결국 인천시는 고배를 맞았습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감염병 진료 실적과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계획, 건축 부지 적합성 등 대부분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 서울대병원은 국비 450억 원을 지원받아 독립적인 감염병동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공모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 인천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 공약 중 하나인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치료체계 구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고려해 별도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방역 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지난해 충남, 서천 등 국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1단계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인천 갯벌을 포함한 북부 갯벌을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물었더니 강화군과 옹진군, 서구 등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 저어새의 번식지로 알려진 강화 남단 갯벌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인정받아 지난 2000년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강화를 포함한 인천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서천 등 국내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1단계에 등재됐는데 국내 북부 갯벌의 핵심 지역인 강화 등 인천 갯벌을 2단계로 등재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시가 갯벌을 보유한 지자체의 유네스코 2단계 등재 참여 의사를 물었는데 4곳 중 3곳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한 강화군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옹진군과 세어도 갯벌이 있는 서구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종 남단 갯벌이 있는 중구는 유일하게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영종 2지구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등재 기한은 오는 2025년입니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갯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에 시 중점 갈등 관리 사업으로 인천 갯벌의 유네스코 2단계 등재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특히 어민들은 갯벌에서 어로 활동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습지보전법상 어로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경관과 지질,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가치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세계자연유산 제도의 목표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기반으로 한 자연보호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갯벌을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강화 지역에선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우리 양식장이 10헥타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또 이제 배 못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이제 가물약 맨손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어판장에 내려놓고 팔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시고 그냥 저 이대로 놓고서 하면은 뭐 누가 떠가냐고요. 꼭 유네스코에 뭐 지정을 해야만 되냐고. 하지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된다고 해서 기존 어업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등 갯벌의 경우 습지보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해당 법규에 따르면 주민들의 어업활동은 예외사항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보시면 기존에 하시던 농림수산업은 계속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업인께서 하시던 그 어로 활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 도로나 다리 건설 등 인공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생태 환경을 훼손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선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부수적 효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대 인천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임기 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를 상대로 한 마지막 시정 질문도 진행했는데요. 먼저 영종도 제3유보지 개발 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대교 영종나들목과 신불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면적은 369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1.5배에 달합니다.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고 지리적 위치가 좋아 노른자 땅으로 주목받지만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 투자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렇게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LH는 사업 추진 전략 계획을 수립해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곳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이 발표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료 요청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UAM 전진기지 뭐 이런 것들로 용역을 했다. 심지어 공항에서 물류단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장애 용역에서 보니까 그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발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공항과 연계한 산업시설 유치를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시설 보강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M과 물류단지 대신 테마파크를 비롯한 문화 집객시설을 유치하자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도 영종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테마파크나 아니면 집객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한 영역들을 주민들의 중간보고도 없이 마무리되고 유보지가 처한 장래의 계획과의 관계, 거기가 제5할주로 인근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럴 때 과연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유치됐던 분들이 그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전에 들었듯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실시 설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가 가진 권한으로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재정분담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군구의 분담 비율에 대해선 5대5 지급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인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약 2만 7천여 가구에 월 5만 원씩 지급될 예정으로 필요 예산은 16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하고 올해 본 예산의 절반인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군구와 재정 분담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0개 군구 중 현재 협의가 마무리된 곳은 옹진군이 유일합니다. 옹진군은 지금 우리 그 조례의 당초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구에서는 그 지난 3월 그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까지도 논의를 했지만 아직 그 참여에 그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특히 인천에서 농민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은 수당 규모를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군 재원 분담률을 4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120만 원에 대한 40%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타 시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참 저기를 감안했을 때 5대5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나 이게 5대5라는 그 재정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군구의 또 입장이 중요하고. 박남춘 시장은 5대5 분담 원칙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강화군이 요구하는 수당 확대와 분담 비율 조정 문제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똑같은 40대 60을 요구하게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복지부에 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안으로 확정해 놓고 이렇게 예단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꽤 어려운 처지다.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하지만 재정 분담 문제로 수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농민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94년에 개통했는데요. 연간 2,20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5년까지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지하화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능해 IC로 향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항 물동량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관문으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통행량은 하루 평균 5만 7천여 대, 연간 2,200만 대에 달합니다. 1994년 개통 당시 고속도로 주변은 공장 등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약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에 능해 IC부터 하익 JC 구간까지 지하화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교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하익 JC 2호 구간은 지하화가 어렵지만 능해 IC부터 하익 JC 구간은 지하화를 해도 고속도로 설계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물류 기능을 담당하겠지만 쾌적한 도시 공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의 대표 갈등 사례로 꼽혔던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 건설 사업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주민 반발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면서 이미 건설한 도로까지 방치돼 왔었는데 인천시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입니다. 지난 1999년 실시 설계 인가 고시 이후 2001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은 이미 공사를 마친 상황. 하지만 배다리를 지나는 3구간은 사업이 중단된 채 답보 상태였습니다. 지역 분리로 인한 단절 우려와 함께 주거 환경 저해를 이유로 주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배다리 관통도로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가 주민들과 4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제 우리 배다리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닌 소통과 화합 그리고 번영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지하차도는 인천의 남북을 이어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고 상부 공간은 주민들께서 직접 의견을 주신 공원과 문화공간,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중구 동구 주민들과 민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3톤 초과 화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운행 속도를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 재개로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주민 대다수가 지상 부지에 만들어질 아름다운 공원을 비롯 커뮤니티 건물과 주차장 건립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도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모두가 충족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며 배다리 관통도로는 총 길이 2.92km, 폭 50에서 70m 규모로 건설됩니다. 오는 2025년에 공사가 마무리돼 중구 신흥동과 동구 송현동을 잇는 도로가 전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배다리는 저희 동구의 중심을 넘어서 인천의 중심, 그다음에 또 청년의 중심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승인 지하차도 연결도로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저희 동구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인천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관통도로 사업. 2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며 해묵은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오른 분양 전환 가격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LH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인천 방송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이 단지에는 지난 2017년 913가구가 입주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값은 7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2억 원,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2억 2,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 값은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8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격을 감안할 때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이 7억 원이 넘어 5억 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년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정책이 바뀌면서 건설 원가는 쏙 빼고 감정평가로만 그 분양을 산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LH나 국토부 어느 곳도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답을 내놓은 곳은 없어요. LH는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경우 주택 감정평가액과 건설 원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만 정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LH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사이 크게 오른 집값을 공기업인 LH가 가져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현행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LH라는 공공기관과 입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수분양자들이 분양 대금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주민들은 정부와 LH에 5년 공공임대 아파트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거나 공공분양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진전이 없어 주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현재 공공임대 2,100여 가구가 분양 전환을 준비하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통장을 써 내 집 마련에 나섰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일부는 내 집 갖기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돕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데요.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에 사는 한 장애인 일가족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활동 지원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고 아이 또한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을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다른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인 부부 확진된 그 케이스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별로 없다, 적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숫자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예, 저는 그 상황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 현재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이나 그 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돕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채용 형태가 단시간 근로, 상시 채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일주일 동안 제공하기로 계약했다면 기간이 끝난 일주일 후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저희는 보장을 못 받아요. 일을 못하면 저희 자체는 서비스 자체가 끊기면 그만큼 급여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스크를 2개, 3개씩 끼고 들어가도 위험한 상태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에는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으로 쓰던 수영장과 승마장이 있습니다. 이후 시설 운영 적자가 쌓이자 매립지 공사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입구에 들어선 웅장한 건물. 매립지 공사가 운영 중인 수영장입니다. 길이 50m, 10개 레인으로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근에는 국제 규격의 승마장도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물론 실내 마장마술 연습장, 연습마장, 마사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일반인 대상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모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건립됐습니다. 승마장 408억, 수영장 332억 등 총 사업비는 740억 원. 이는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25%를 징수한 기반사업 부담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을 운영할수록 늘어나는 적자. 아시안게임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장과 승마장에서의 수입은 20억 8,400만 원인데 지출은 70억 원에 이릅니다. 승마장과 수영장은 폐촉법이 정한 주민 편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운영을 위탁하려면 시설 운영비를 지급할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운영비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다시 운영비 지급이 어렵다면 승마장과 수영장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보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겨울 가뭄과 강풍 등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죠. 특히 1년 가운데 산불의 절반 이상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와 나무 종류에 따라 산불 확산 속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인천방송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확산 실험 영상입니다. 메마른 낙엽에 불씨가 닿자마자 활활 타오릅니다. 초속 3m의 바람을 가하자 불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바람에 의해 불길이 눕게 돼 화염이 전달되는 면적도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말 그대로 산불을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6m의 바람을 가하자 확산 속도는 무려 26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같은 상태에서 경사도까지 주어지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바람과 경사도가 없을 때보다 70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을 때, 무경사일 때, 그리고 경사도가 30도 정도 주어지고 풍속이 6m 정도 불었을 때 확산 속도는 약 7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낙엽으로 산불 실험을 해봤는데 모두 타는 속도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참나무의 경우 모두 태운 뒤 재만 남겼지만 소나무는 계속해서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람을 가하자 소나무에서는 또다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사계절 내내 산불 위험성이 있는 나무가 소나무고 거기에 송진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소나무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이제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확산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요즘. 산림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죠. 지하철 역사에도 로봇 역무원이 등장했습니다. 길 안내는 물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철 역사. 역사 안을 움직이는 로봇이
눈에 띕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이달 초에 임명한 로봇 영무원 웨이로입니다. 웨이로는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한자를 합성한 말로 고객 서비스에 중점을 둔 안내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로봇 영무원을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역사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또 역사 내에 방문하는 승객들의 길 안내 서비스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출구, 화장실, 수유실 등 역사 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직접 안내합니다. 또한 열차 시간과 출구별 주요 건물은 물론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스크린 터치 외에도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음성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용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무원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9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환승역, 터미널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로봇 영무원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인천문화발전과 함께 해온 지역 예술인들의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0여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더 잘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서예가로 활동 중인 장동조 씨는 지난해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인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도 정작 예술가로서의 고민이나 철학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기뻤죠. 야, 우리 예술인들도 이제 작은아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도 우리 각 장르의 예술가들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즐거웠는지 엄청 기뻤죠. 인천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문화예술 인터뷰 기록 사업. 지역의 문화 발전과 함께 해온 예술인들의 생애와 활동을 기록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이한 건 인터뷰의 진행자 역시 같은 예술인이라는 점. 문인화 작가 김미숙 씨는 이번 인터뷰가 자신이 예술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얘기 들은 것도 좋았지만 또 내가 이 예술계로 접어든 계기나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또 예술가로 나가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게 저한테 어떤 다시 새로운 각오나 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1,4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지역의 예술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결과물을 활용해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지역 예술인 기록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내가 먹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텃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연간 이용료를 내면 원하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데요. 텃밭 모집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연수구청 영상회의실. 연수구 도시 텃밭을 운영할 주민을 추첨하는 자리입니다. 경쟁률은 최고 13대 1. 공정한 추첨을 위한 전문 장비와 온라인 생중계까지 이어집니다. 유수희의 할머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 텃밭을 일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로 뭐 야채, 파 같은 거 넝쿨로 남 지장 없는 그런 거 심심풀이로 가지, 고추, 그런 야채 같은 종류. 예, 된다면 추천해갖고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재미있었어요. 날씨가 따스해지자 이곳 텃밭은 경작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연수구 도시 텃밭 경작 모집엔 4,8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무려 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했는데 첫 해는 했고 두 번째 탈락됐고 작년에도 탈락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거 좀 해달라고. 연수구가 운영 중인 도시 텃밭은 모두 3곳. 송도 석산 텃밭과 송도 행복 텃밭, 그리고 선악힐링 텃밭 등 654구자입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의 연간 이용료를 내면 작게는 2평부터 넓게는 6평까지 규모의 텃밭에서 원하는 작물을 11월 늦가을까지 마음껏 심을 수 있습니다. 작물 씨앗과 비료, 농기구들은 모두 연수구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턱을 높인 텃밭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자생단체도 도시 텃밭에 응모해 지난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확의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깥 외부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구자당 한 분씩 매칭을 시켜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거름도 주시고 씨앗도 같이 뿌리고 같이 생산도 하고 또 같이 나눠도 드시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연수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도시 텃밭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텃밭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도 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교육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들고요. 또 어르신들, 또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년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취미를 갖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고요. 또 유유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도시농업으로 전환해서 많은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만나는 나만의 작은 텃밭. 주말 농장을 넘어 공동체의 장으로 주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속속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 대선 이후에도 잠잠할 거란 우려는 조금씩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출마자들은 공약을 발표하고 또 유권자들은 해당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더 나은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